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윤승용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스타일쉐어에 합류했고요. 현재 4명의 안드로이드 멤버들과 함께 패션 플랫폼 서비스인 스타일쉐어의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디클래러티브 UI, 즉 선언형 U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스타일쉐어에서 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도입할 때 고려되었던 선언형 UI 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구글 I/O의 디클래러티브 UI 패턴 세션을 통해 제팩 컴포즈가 공개되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나 선언형 UI 패턴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언형 프로그래밍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어떤 방법으로 결과를 달성하는지보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작성하는 프로그래밍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으로 치환시켜 보면 어떤 방법으로 화면을 구성하는지보다 어떤 화면을 원하는지 작성하는 프로그래밍을 말하게 됩니다. 즉,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 어떤 화면을 원하는지를 반환하는 함수 f를 작성하는 것이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처럼 구성되어 있는 화면을 오른쪽 화면으로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명령형 UI 프로그래밍의 경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식대로라면 컨테이너에 접근해서 내부 뷰들을 제거하고 컨테이너의 색상을 변경한 다음 새로운 뷰를 만들어 색을 변경하고 컨테이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를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은 명령형 UI 프로그래밍처럼 하나하나 제어할 필요 없이 어떤 UI를 원하는지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기만 하면 전달된 UI 구성에 맞춰 기존의 화면이 변경됩니다. 단순 비교를 위해 방금 전 보았던 예제에 명령형 UI 프로그래밍과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의 코드들을 한데 모아보겠습니다. 딱 봐도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이 더 적은 양의 코드로 작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이 목표하고 있는 UI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은 UI 상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코딩 환경을 마련해주며 덤으로 코드량까지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UI의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성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설명드렸던 장점들이 그저 공짜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디핑, 렌더링 등 내부적 구현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다행히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기 때문에 이런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의 내부적인 구현을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화시킨 오픈소스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쉽게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액트가 선언형 UI 프레임워크로 유명하죠.
저도 예전에 리액트를 공부하다가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리액트뿐 아니라 Vue.js, Flutter, Swift UI 등 이제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선언형 UI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제팩 컴포즈를 작년에 발표했고요. 네이티브 쪽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선언형 UI 방식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타일쉐어 안드로이드 팀은 왜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작년 중순쯤 UI 모듈화를 향한 갈망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일쉐어는 패션 플랫폼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화면들 속에서도 비슷하게 생긴 영역들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비슷해 보이는 영역은 바로 이 가로 스크롤 영역입니다. 이 가로 스크롤 영역을 잘 살펴보시면 위치한 화면의 맥락과는 전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타이틀과 가로로 스크롤 가능한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스크롤 영역을 제외하고서라도 비슷해 보이는 영역들은 다수 있지만 설명상 편의를 위해 이번 세션에서는 이 가로 스크롤 영역에 대해서만 포커싱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생겨서 묶을 수 있는 영역들을 앞으로 컴포넌트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서비스 전반에 걸쳐 있는 가로 스크롤 컴포넌트들을 몇 개 더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유사점을 말씀드리고 나니 괜히 더 비슷해 보이시죠? 비슷해 보이는 UI는 대부분 조금만 고민해보면 한 번만 작성한 코드를 재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레거시의 시작이 그렇듯 최초로 이 컴포넌트를 구현할 때 당시에는 서비스 전반에 반복해서 사용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컴포넌트를 작성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대부분의 가로 스크롤 컴포넌트와 모델은 서로 1대1 관계로 구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뒤늦게 이를 한데 뭉쳐보려 각을 재보았지만 라이브 중인 서비스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수정은 꽤나 부담스러웠고 디자인 가이드상에도 크고 작은 베리에이션들이 생겨버려서 이들을 공통으로 묶기도 애매해졌습니다. 분명히 비슷비슷하게 생긴 UI들을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면 개발 코스트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상황들이 더욱 고차가 되기 전에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모바일 회고 때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더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멤버들이 많았고 향후 새로운 UI를 구현할 때 비슷한 컴포넌트들끼리 묶어서 통합하고 데이터가 그려지는 방식을 동일하게 하여 UI를 모듈화 해보자는 액션 플랜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모듈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 안에 컴포넌트별로 UI의 구조, 표현 시 필요한 데이터 등을 명시하여 이후 비슷한 컴포넌트를 작업하게 될 개발자나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하게 될 디자이너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노션 문서가 바로 그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은 버전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를 포함한 이런 노력들을 통해 UI 모듈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슷해 보이는 가로 스크롤 컴포넌트들은 호리존탈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모듈화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이 호리존탈 리스트의 아이템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타일 카드나 추천 아이템, 키워드 아이템 등의 영역들 또한 모듈화되어 정리가 될 테니 추가적인 UI 구현이 없어도 컴포넌트들 간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컴포넌트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이 컴포넌트들을 다시 한번 피드로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피드들을 비교적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2그리드든 3그리드든 혹은 사용되는 컴포넌트의 순서 및 위치가 화면별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참고로 예전에 스타일쉐어 디자이너 분들이 토스 컨퍼런스에 참석 후 개발팀에게 공유해주신 내용 중 1000시간을 절약해준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세션이 있었는데 토스도 이미 UI 모듈화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있었고 해당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업무 효율을 이끌어냈다고 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듈화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문서화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안드로이드에서 구현을 하다 보니 여러 베리에이션을 녹여낼 수 있는 UI는 구현도 복잡할 뿐더러 생각한 것만큼 재사용성이 확보되지도 않더라고요. 재사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리사이클러 뷰입니다. 스타일쉐어는 대부분의 화면이 피드로 이루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화면에 리사이클러 뷰가 빠지질 않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리사이클러 뷰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어댑터라는 파트너가 따라다니죠. 그뿐만이 아니라 리사이클러 뷰 내에서 다양한 타입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뷰 타입과 이 타입별로 대응해야 되는 뷰 홀더도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러 뷰 내에서 사용되는 특정 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잘 발라내 보아도 뷰 타입과 뷰 홀더는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피드는 세로 방향이 기본이긴 하지만 스타일쉐어의 피드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가로 스크롤 컴포넌트들이 빈번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스크롤을 피드 내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러 뷰 안에 또 다른 리사이클러 뷰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럼 어댑터가 중첩되고 구현 복잡도는 훨씬 증가하게 되죠. 그에 비해 재사용성은 낮아지게 되고요. 사실 어댑터는 위 이슈가 아니더라도 데이터의 변경사항을 어댑터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인덱스를 통한 수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존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구현에서 벗어나 어댑터나 홀더가 없이도 어떤 UI를 표현하려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재사용성을 보장하여 화면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이는 결국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iOS 팀도 동일한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iOS 팀은 이런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 선언형 UI 프레임워크인 텍스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괜찮은 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툴들을 리서치해봤는데 안드로이드 내에서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을 도와줄 후보는 제팩 컴퍼스, 리소, 에폭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그루피도 리서치 후보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오픈소스를 만든 개발자가 약 1년 가까이 아무 유지 보수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겨 리스크가 높은 오픈소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다른 개발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줘서 활발하게 릴리즈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컴포즈도 리스크는 높았지만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미리 맛본다는 차원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툴들을 사용한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이 기존 안드로이드 코드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예제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넘버 모델이라는 데이터를 가로, 세로 스크롤에 렌더링하는 화면을 구성하는데요.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뉘어 첫 번째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정의된 코드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제에서 사용될 컴포넌트는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컴포넌트는 섹션의 타이틀을 표시하는 섹션 헤더입니다. 특별히 추가로 지정해줄 속성이 없기 때문에 글자를 지정하기 위한 타이틀만 컴포넌트 속성으로 지정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가로와 세로 스크롤 컴포넌트 모두에서 사용될 아이템입니다.
아무래도 두 영역에서 다른 형태로 보여지다 보니 타이틀 외에도 타이틀 사이즈와 배경색을 속성으로 지정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툴별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맞춰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다른 요소들도 많은데 이 세 가지에 포커싱을 한 이유는 실제 라이브 중인 프로덕트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팀 내 도입을 위해서 우리 안드로이드 팀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럼 먼저 제팩 컴포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디클래러티브 UI 패턴 세션을 통해서 이미 많은 내용들이 공유되었기도 하고 구글 I/O 익스텐디드 서울에서도 이승민님께서 리캡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제팩 컴포즈에 대해서 완전 깊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어떻게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렌더링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즈에서 컴포넌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이 달린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리소나 에폭시와는 다르게 이렇게 메서드로 컴포넌트를 정의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 덕분에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방식이 세 가지 툴 중에서 가장 간단 명료했습니다. 대신 메서드 네이밍이 어퍼 카멜 케이스로 작성되는 게 살짝 불편하네요. 또한 컴포저블은 서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컴포넌트들끼리의 단독 사용 및 결합이 자유로워 재사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컴포즈는 코드로 작성하는 UI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뷰 어노테이션도 지원합니다. 단, 지금을 기준으로 프리뷰 메서드에는 별도의 변수를 전달할 수 없기에 프리뷰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본래 코드에 준하는 코드를 프리뷰 메서드 내에 작성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빌드가 되어야만 갱신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XML에서 작업할 때만큼 빠른 주기로 확인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머터리얼 디자인 원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디폴트로 머터리얼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는 컴포저블 요소들도 많다고 하고요. 다만 이번 예제에서 머터리얼을 다루진 않을 예정이니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점, 제팩 컴포즈는 아직도 프로덕션 앱에서는 사용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제팩 컴포즈는 그 인터페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득하게 경험해본다 한들 컴포즈를 충분히 경험했다고 말하기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화면을 컴포즈로 구현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컴포넌트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섹션 헤더부터 정의할 건데요. 섹션 헤더 정의를 위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을 붙인 섹션 헤더 메서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프로퍼티를 전달받기 위해 메서드의 인자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코드상에 보시면 모디파이어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를 통해 패딩, 정렬 등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인데요. 섹션 헤더와 동일하게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타이틀, 사이즈, 그리고 배경색을 인자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앞에서 정의된 컴포넌트들을 활용하여 예제 화면을 구성한 코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전부입니다. 정말 간소하게 구현이 됐죠? 간소할 뿐만 아니고 표현하고자 하는 UI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코드를 봤을 때 UI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컴포즈는 코드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UI를 구성하는 코드가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컴포저블 간 조합의 자유도 덕분에 유연한 UI 구현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점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문서화가 제법 잘 되어 있고 코드랩을 제공하는 등 러닝 커브를 낮추려는 여러 요소들을 갖췄지만 아직 실험 단계라는 점과 앞으로 프로덕트 레벨에서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복잡한 UI의 구성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이벤트 트래킹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프로젝트의 도입은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리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쏘는 2017년도 F8 개발자 컨퍼런스 때 발표된 디클래러티브 프레임워크입니다. 일단 리쏘는 피드 장인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흥미가 생깁니다. 피드의 장인이 만들어서인지 피드를 구현할 때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이 리쏘에 제법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렌더링 퍼포먼스 향상인데요. 피드에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보여주려면 렌더링 퍼포먼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리쏘에서는 이를 위해 기본 안드로이드 스레딩 동작과는 다르게 드로잉 로직을 제외한 렌더링 로직은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했으며 크로스 플랫폼 엔진인 요가 레이아웃을 도입하여 동적으로 UI를 플래튼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뷰의 구조를 단순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존에 구현되어 있던 안드로이드 뷰를 리쏘 컴포넌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툴을 기존 프로젝트에 도입하기 꺼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존 프로젝트 코드와의 호환성 때문인데요. 리쏘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 안드로이드 뷰를 리쏘 뷰 내에 표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호환성에 대한 신경을 썼더라고요. 이 점 덕분에 저도 새로운 화면을 작업할 때 리쏘를 실험적으로 도입해 볼 수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안드로이드 렌더링 방식을 병행하기 때문에 렌더링해야 할 안드로이드 뷰가 많을 경우 리쏘에서 렌더링 퍼포먼스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게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맥락별 UI 정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서버 통신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렌더링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본래 지정된 컨텐츠를 보여주도록 지정하되 서버 요청으로 인해 현재 데이터가 로딩 상태일 경우 서버 요청 중 에러가 발생했을 때 등 피드를 불러와 보여주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맥락별로 화면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봤을 때 상황별 UI 구성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컴포즈나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서버 통신과 관련된 상태를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if else 또는 when절을 통해서 구현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리쏘를 사용하여 구현된 서비스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서비스 운영 관점에서의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벤트 트래킹. 이것을 위한 컴포넌트별 비지빌리티 이벤트 트래킹이 깔끔하게 지원되는 덕분에 프로덕트 도입 후 지표를 측정하기가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리쏘는 공식적으로는 코틀린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적이라는 부분이 아쉬운데요. 특히나 스타일쉐어 앱은 이제 약 90%가 코틀린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격적 도입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코틀린으로 작성했을 때 무난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공식 지원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컴포즈와는 다르게 리쏘에서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드로 미리 스펙을 정의하고 이 스펙을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 자바 클래스로 자동 생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쏘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안드로이드로부터 독립적인 어노테이션은 레이아웃 스펙입니다. 혹시나 안드로이드 관련 요소인 뷰나 드로브를 리쏘 컴포넌트에서 렌더링해야 한다면 마운트 스펙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기 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데이터 디프 섹션인데요. 데이터 디프 섹션은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에 대한 렌더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디프 섹션에서 새로운 리스트 값을 전달받은 경우 기존 리스트 값과 비교를 해서 추가, 삭제, 갱신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렌더링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데이터 디프 섹션은
리소를 사용하여 리스트 형태의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거의 필수로 사용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에 따라 추가, 수정, 삭제를 관장하는 개념을 diff 섹션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개념이 헷갈리신다면 리사이클러뷰 어댑터의 notify 아이템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diff 섹션 개념으로 싱글 컴포넌트 섹션이 있는데, 데이터 diff 섹션이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 렌더링을 관장한다면 싱글 컴포넌트는 전달받은 컴포넌트에 대해 렌더링을 관장하는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제 화면을 리스토로 구현해 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컴포넌트를 정의해 볼게요. 섹션 헤더 정의를 위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아웃 스펙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onCreate layout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컴포넌트를 구성하면 됩니다. 이때 코드를 보시면은 prop annotation이 달린 인자가 있는데, 이 prop annotation은 외부에서 주입해주는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은 자동 생성 시 외부 인터페이스로 노출이 됩니다. 아이템 컴포넌트도 섹션 헤더 컴포넌트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앞에서 정의된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예제 화면을 구성한 코드입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봤던 컴포즈에 비해 섹션이라는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코드량이 확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컴포넌트를 보시면 바로 위에 diff 섹션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체인지셋이 변경될 경우 이 diff 섹션이 하위의 컴포넌트를 갱신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섹션 헤더의 경우에는 제법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 보이니 리스트를 렌더링하는 로직에 좀 더 포커싱 해보겠습니다. 리스트를 렌더링할 때는 데이터 diff 섹션을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diff 섹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데이터 중 갱신이 필요한 모델을 렌더 이벤트 핸들러로 등록된 메서드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돼서 렌더 이벤트 핸들러로 전달된 모델을 컴포넌트로 만들어 반환하는 것은 섹션 헤더를 렌더링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컴포넌트에 비해 코드의 간결함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UI는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편이며 섹션과 컴포넌트의 조합을 통해 유연한 화면 구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구현된 안드로이드 뷰를 리소에서 사용 가능한 덕분에 프레임워크 도입은 어느 정도까지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리소를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리소가 전 서비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리소로 만든 컴포넌트들의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코틀린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메인 언어가 코틀린일 경우에는 아예 도입하기 껄끄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지나치게 가파른 학습 곡선인데요. 프레임워크 특성상 IDE 플러그인 차원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직접 부딪혀가며 익혀야 합니다. 또한 UI의 정의뿐 아니라 UI에 렌더링하는 데이터의 플로우까지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고할 만한 문서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공식 문서가 디테일한 수준으로 작성된 것도 아닙니다.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장점들은 리소를 통해서는 제대로 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쉐어에는 작은 화면에서 시도해본 이후 더 이상 리소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리소를 시도한 화면은 이제 저 혼자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폭시인데요.
에폭시는 에어비앤비에서 만든 디클래러티브 UI 라이브러리입니다. 컴포즈나 리소처럼 새로운 개념이 아닌 리사이클러 뷰의 래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를 구현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에폭시에서 이렇게 대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폭시에서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소와 마찬가지로 코드를 스펙으로 정의하고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 클래스를 자동 생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에폭시에서는 리소보다 훨씬 우리에게 친숙한 커스텀 뷰 방식, 데이터 바인딩 방식, 그리고 뷰 오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리소에 비해서 보다 쉽게 에폭시 모델을 만들 수 있죠. 이 세션에서는 커스텀 뷰 방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에폭시에는 에폭시 모델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에폭시 모델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인데요. 사실 컴포즈나 리소와는 다르게 안드로이드 뷰를 모델화 시킬 수 있다 보니 모델 그룹을 사용하지 않고도 복잡한 UI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현될 경우 내부 요소의 재사용성은 확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에폭시 모델끼리 조합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에폭시 모델의 재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스타일 카드라는 뷰 그룹을 에폭시 모델로 만들게 되면 스타일 카드에 대한 재사용성밖에 보장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에폭시 모델 그룹으로 스타일 카드를 두고 하위 요소들을 각각의 에폭시 모델의 묶음으로 구성하게 되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재사용성도 보장되게 되니 에폭시 모델 그룹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현재 에폭시 모델 그룹에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모델 그룹 전체에 대한 비지빌리티 콜백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내부 요소에 대한 콜백은 받기가 어려워 만약 이벤트 트래킹 관련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사용 시에 디핑 관련 참고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 에폭시는 equals와 해시코드 메서드 기반으로 디핑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때문에 코틀린 프로젝트에서는 되도록이면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고요. 자바로 작성된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equals와 해시코드를 구현해 주셔야 디핑 알고리즘이 정상 동작할 듯 합니다. 그리고 equals와 해시코드 내부에 별도 로직이 들어가 있다면 에폭시의 디핑 퍼포먼스가 저하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로직은 이 메서드 내부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제 화면을 에폭시로 구현해 볼 예정인데요. 섹션 헤더의 정의를 위해 섹션 헤더와 관련된 커스텀 뷰를 구현하고 모델 뷰 어노테이션을 붙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당 에폭시 모델에 필요한 타이틀 프로퍼티를 텍스트 프롭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 정의합니다. 모델 뷰의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사전에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너비와 높이에 대한 매치, 랩의 조합들이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프롭 어노테이션에 붙은 메서드는 텍스트 클래시에 호출 가능한 메서드가 함께 생성되어 에폭시 모델 사용 시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값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컴포넌트도 섹션 헤더의 컴포넌트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의된 컴포넌트들을 활용하여 예제 화면을 구성한 코드입니다. 에폭시는 코틀린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간결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간결한 만큼 코드를 통해 어떻게 UI가 그려지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 리소 코드를 봐서인지 훨씬 깔끔해 보이네요.
단 에폭시의 경우에는 디핑 또는 상태 저장을 위해서 모델별로 유니크한 아이디를 지정해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봤을 때 코드가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어떤 UI를 목표로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에폭시 모델 작성 자체는 안드로이드의 기존 방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컴포넌트에 대한 UI의 정의가 다른 툴들에 비해 간결하지 않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호환성을 지원하고 코틀린의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존의 서비스 중인 프로덕트에 도입하기에는 다른 어떤 툴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위키와 샘플이 잘 작성되고 관리되고 있는 편이라 외부 참고 자료 없이도 GitHub 위키와 샘플을 통해 충분히 에폭시를 배울 수 있을 듯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요. 에폭시는 현재 스타일쉐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코드와의 호환성도 좋고 학습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덕분에 멤버들이 즐겁게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을 프로덕션에 도입하기에는 가장 무난한 라이브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디클래러티브 UI 도입의 배경과 실제로 고려하고 시도해봤던 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작년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디클래러티브 UI 패턴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디클래러티브 UI에 대한 후기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보니 정착은 어려웠지만 선언형 UI 프로그래밍 방식이 팀 내 정착되고 난 뒤 UI를 표현하는 데에 필요한 코드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UI 상태에만 집중할 수 있게 간결한 형태로 구현이 되다 보니 코드 리뷰 시에도 UI의 표현 관련 리뷰가 이전에 비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기존에 구현된 컴포넌트를 재사용해서 보다 빠르게 화면을 구성하는 케이스도 잦아지고 있고요. 단, 앞부분에서 설명드릴 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을 도입할 경우 코드가 간결해지고 직관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사용성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재사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덕트 팀 차원에서 컴포넌트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리하여 프로덕트 팀 멤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세워진 기준을 통해 가이드가 전달되고 컴포넌트를 만들어 둔다면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을 통해 명확하게 재사용성이 확보되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실험 단계임에도 너무나 간결한 형태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jetpack 컴포즈로 작업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진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라이브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중요 요소인 기존 프로젝트의 호환성이나 비지빌리티, 그룹핑 등 컴포즈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들이 컴포즈의 정식 릴리즈와 동시에 제공될지는 미지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덕트가 아닌 라이브 프로덕트에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을 도입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존 프로젝트와의 호환성과 선언형 UI 프로그래밍 간의 밸런싱을 갖춘 에폭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션에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세 가지 툴 모두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명시적이든 간접적이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면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을 도입했을 때 이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겹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단방향 데이터 흐름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jetpack 컴포즈를 기다리며 단방향 데이터 흐름과 친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 주실 게 있으신 분은 화면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에서 보여드렸던 예제 샘플은 깃허브에 올려두었으니 아래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스타일쉐어 안드로이드 개발자 윤승용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